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북튜버 솔로몬 북스라고 합니다. 매주 새로운 책들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지난주에 독서 모임 때문에 읽은 책이고요. 원류 문화사에서 나온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일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출판사에서는 황야의 늑대라고도 번역이 돼서 나오는 책들도 있는데요.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인데 다른 출판사, 열림원 출판사에서 나온 황야의 일이 표지입니다.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저는 요 표지가 더 좋았지만 이 을류문화사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문학에서 번역을 하시고 계시는 권혁준 님의 번역이라서 이번에는 이제 을류문화사로 택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헤세의 작품들이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황야의 일위는 중기와 후기를 넘어가는 그 선상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 시다르타라는 작품을 썼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황야의 일위서부터는 조금 난해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약간은 금기시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뭐 마약이라든가, 뭐 매춘부, 그리고 뭐 동성, 뭐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출간 당시에는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던 이 작품이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왕성화되면서 히피 문화의 바이블 같은 도서로도 읽혀졌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68 혁명이라는 그 반 문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 문화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1960년대 말쯤에부터는 이 황야의 일위가 베스트셀러로 갑자기 부상하게 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결국은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의 내면에 있는 자아를 황야의 일이라고 자기가 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황야의 일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헌데 이 우리 내면에는 뭐 황야의 일이 뭐 이런 자아뿐만 아니라 뭐 일이뿐 아니라 뭐 개도 있을 수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동물에 비교하자면 수많은 동물들이 내 자아에 있을 텐데 그런 수천 개의 자아들도 나 자신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수천 개의 자아를 이렇게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그 자아도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아들을 몽땅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읽었을 때 한 10%나 이해를 했을까? 헤르만 헤세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저는 한 10%도 못 느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문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읽을 때도 꽤 어려웠지만 읽고 나서 생각이 계속 났던 책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난다 하는 작품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 작품이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작품을 또 읽게 되는 제독할 생각이 있고요. 이 이후에 황야의 일이 다음에 나르치트와 골드문트라는 작품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알 유희로 마지막 작품까지 가기 위한 전초전의 시작을 이 황야의 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도 후회되지 않을 그런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개할 책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문학동네에서 올해 그 도서전 때 문학동네 30주년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책인데요.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번역자가 이분도 동문학 작품에 번역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안인희 님이신데요. 이분이 번역한 것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안도 꽤 오래전에 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 하면은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일 테니까요. 혹시라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좀 어렵지 않고 이런 성장 소설로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을 때 칼 융의 제자였던 랑 박사에게 그 심리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 내면에 힘들었던 점을 타인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쓴 책이 이 데미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이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됨으로써 자기 안에 알을 깨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내 자아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도와주었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 책도 마음산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꽤 두꺼운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시베리아 플러스는 제가 알지 못하는 작가였는데요. 1932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시인이자 소설가라고 합니다. 1932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62년 꽤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1963년 죽기 몇 주 전에 자전적인 소설 벨자라는 소설을 빅토리아 루커스라는 가명으로 영국에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벨자라는 작품이 제가 서점 사이트나 인스타에서 많이 봤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벨자는 조금 익숙한 작품이거든요. 이분인지는 몰랐고 그 벨자라는 작품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1년 테스 휴스가 엮은 실비아 플러스 시 전집은 이듬해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시 부문에서 작가 사후에 출간된 책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며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1956년부터 실비아 플러스가 죽기 전까지 발표한 시가 연대손으로 모두 실려 있으며 습작기 때 쓴 시 50편과 함께 수록이 되어 있다. 다양한 시 형식을 실험하고 독창적인 시어를 창조하여 형이상학적인 고찰과 현실적인 삶 모두 자신의 세계에 담고자 한 시인 실비아 플러스의 노력이 담겨 있다라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요번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신작을 내놨습니다. 넥서스라는 책이고요.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유발 하라리 책은 다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6년 만에 나온 신작이라고 하고 호모데우스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여기 표지를 보면은 이 지문 표시 위에 이 비둘기가 서 있잖아요. 이 지문은 이 호모데우스 책을 보시면은 책 앞에 보시면 이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위에 있는 비둘기가 뭐를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또 읽어보면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책의 서두를 보면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호모데우스에서 미래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은 이제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를 넘어설 것 같은 AI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제 친구거든요. 뭐 연락은 하고 지내지는 않지만 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발 하라리 책은 사피엔스서부터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까지 이 세 가지 책을 읽었는데, 호모데우스에서 약간 지루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사피엔스하고 그 이후에 21세기 책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또 입담이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발 하라리 책은 나오면은 바로 구매해서 읽어볼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 수리보고서 장편 소설이 새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대온실 수리보고서, 이거는 창경궁에 있는 그 온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김금희 작가는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우리는 페페로니에서 왔어, 경애의 마음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 작가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우리는 페페로니에서 왔어, 복자에게도 본 것 같습니다. 두 책을 본 것 같고, 젊은 작가 수상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편 작품들을 조금 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온실 수리 보고서는 내가 소설로 가본 가장 폭넓고 긴 시간대이다. 당연히 많은 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긴 참고 자료 목록을 남겨둔 건 이야기를 다층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가의 추적이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는가를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작가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되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언론 보도 기사나 기타 자료, 이런 어디에서 자료를 보신 거, 이런 것들이 다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사실에 근거한 소설이지만 그래도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좀 사실을 위주로 해가지고 쓰신 작품 같아서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보고 구매를 했고요. 요즘에 또 이런 식물 관련된 그런 책들이 또 유행이기 때문에 그 유행을 타고 나온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책을 보면은 약간 여기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디자인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책은요, 원서예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원서인데요. 원서도 우리나라 번역본하고 같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분량도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 영문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빽빽하지 않고 이렇게 행간이 조금 널찍널찍하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보면 이 겉에는 그 지금 우리 번역본하고 거의 같은 표지일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이미지의 그런 그림이,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책도 원서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여요. 요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요번에 신간 나온 책 있잖아요. 그거 일본에서 나온 일본어 원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록색 버전으로 출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블랙 표지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형식의 일본 원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이라는 책입니다. 9월 30일에 나왔네요. 이 조르주 페렉의 이 사물들이라는 책은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그 번역본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번역본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펭귄에서 절판이 돼가지고 못 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문예출판사에서 새로운 번역이 나와서
기쁜 마음에 주문을 했습니다. 사물들이라는 책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읽어보려고 주문을 한 책이고요. 이렇게 조르주 페렉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물들은 20을 갓 넘긴 실비와 제롬이 학생 신분을 떠나 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1960년대 프랑스 사회에 대한 사회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도시적 감수성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한 수작이다. 조르주 페렉은 데뷔작인 이 작품으로 1965년 출간 당시 대중적 성공을 거둔과 동시에 그해 르노도상을 받음으로써 모두에게 29 신인 작가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롤랑 바트르의 수사학을 듣던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 조르주 페렉. 그래서 롤랑 바트르가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었던 거군요. 프랑스 사회가 그렇게 안정된 사회가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황야의 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68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돼서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시민운동을 하고 했던 그런 시절에, 프랑스 시절에 나온 책입니다.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많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필름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 이노우에 아레노의 데르코와 루이라는 책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인생 2회차 두 여자의 통쾌한 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델마 루이스의 일본판적인 소설이 아닐까 하는데요. 영화 마더,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를 쓰신 작가님이신 박은교 님이 추천의 말을 쓰셨습니다. 읽는 내내 나는 그녀들이 운전하는 BMW 뒷자리를 얻어탄 기분이었다. 루이가 부르는 샹송을 흥얼대고 데르코가 만든 유부초밥에 감탄하며 그녀들의 멋진 일탈과 도전을 함께 즐기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따뜻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던 것도 같다. 삶은 70살에 비로소 시작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삶도 여전히 반짝일 수 있으며 맛있는 걸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삶의 진리를 아는 그녀들을 당신도 사랑하게 되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이것도 보내주신 책이고요. 제18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는 수상을 하신 배수아 작가의 바우키스의 말이라는 작품으로 이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아 작가는 약간 이렇게 어둡고 음침하고 이렇게 고독한 표지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 안에는 후보작으로 올랐던 작품들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시면은 이것도 형광색이 띄고 있는데, 아까 이것도 형광색이고, 이런 형광을 띄고 있는 게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후보작이었던 문지영님의 허리케인 나이트, 박지영님의 장례 세일, 예소연님의 그 개와 혁명, 이서수님의 뭔가 무경계의 지대, 전춘화님의 여기는 서울이라는 5작품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말을 읽어봐 드리면, 바우키스의 말이 지난 몇 해 동안 배수아 작가가 번역서,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달걀과 닭, GH에 따른 순환, 에세이, 작별들의 순간들, 소설, 속삭임 우묵한 정원에서 연이어 보여준 문학적인 성취의 정수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언어 예술의 깊이를 예감케 하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 소설은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얽히지만 동시에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배수와 소설의 특별한 점은 이 정교한 기계가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마치 심연으로 다다르는 나선형 계단처럼 영원히 움직이는 소설. 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울리고 있는 끝없는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그리고 그 발소리가 사라진 이후에 따라올 침묵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누구도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머무는 문학 순간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 아득한 곳을 향한 그리움을 우리에게 알려준 배수아 작가에게 고마움과 축하를 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타셨지만 이후에 배수아 작가는 이 세계적인 문학상 있잖아요. 부커상도 있고 메디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을 텐데 그 세계적인 문학상에 이 배수아 작가님은 언젠가 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다음 책은요, 마음산책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 진은영 산문집이고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산책 북클럽에서 보내주신 책입니다. 올해는 이 마음산책 북클럽을 제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은영님의 사인도 들어있고요. 노트도 이렇게 굿즈로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음산책 편집자의 말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진은영 시인이 호명하는 작가들은 이름만으로도 매혹적입니다. 카프카, 울프, 카미, 베유, 플라스, 아렌트. 플라스 아까 실비아 플라스잖아요. 오, 그러네. 읽는 이의 영혼을 두드리고 균열을 내는 작가들이지요. 시인은 치열한 사유의 기록인 이 책들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자 억압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참사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애도와 사랑, 예술의 힘과 진정한 공감에 대해서도 써내려갑니다. 진은영 시인의 글을 읽다 보면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어쩌면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분투하는 한 고통이 우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진정한 위안이란 우리 삶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이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살아보고 싶어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편집자분이 쓰셨습니다. 다음 책도 마음산책에서 그 다음 달에 보내주신 거라서 이거는 어저께 받았고 아까 그거는 지난달에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산책 북클럽에서 또 보내주신 책이고 박영택님의 오직 그림, 세계미술사의 획기적인 그림 50일이라는 책입니다. 그림에 관련된 책이고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술에 잘 알지 못하는 저희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굉장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지요. 이것도 편집자의 말이 들어있는데요. 미술평론가로서 30년 넘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수집해온 박영택 저자는 오직 그림을 통해 그림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회화로서의 미술사를 다루는 오직 그림은 미술평론가로서 그가 쌓아온 안목과 관점의 종합입니다. 책에는 시대와 화풍을 아우르는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프레스코화부터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 사진의 발명 이후 등장한 인상주의, 입체파, 그리고 추상표현주의까지 따라가다 보면 회화의 변화 양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술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작품들을 바라보는 박영택 저자의 우묵한 시선은 우리가 그림을 사랑하는 이유를 새삼 되새기게 합니다. 안젤름 키퍼, 키키 스미스 같은 당대의 작가들의 회화를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산책 북클럽을 올해 처음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뭐 문학동네나 민음사나 보시면은 어떤 책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1년간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마음산책 북클럽은 이렇게 매달 이렇게 책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민음사에서 나온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표지가 좀 라임색으로 되어 있죠. 기존에는 약간 회색 계열의 그런 코팅되어 있던 책이 요번에 이렇게 라임색으로 이 무광 표지로 해가지고 바뀌어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밀란 쿤데라가 자기 반려견을 그린 거고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약간 니체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3번 정도 읽었는데요. 4번이든 5번이든 나중에라도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좋은 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처음 시작할 때 딱 그 니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됐다고 생각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영원한 회귀가 주장하는 바는 인생이란 한 번 사라지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와중에 30만 흑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갔어도 세상 면모가 바뀌지 않은 것에 마찬가지로 인생의 잔혹함이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셈이다. 라고 이 처음에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뭐 산문집인가? 철학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가가 이야기하는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의 스토리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색다르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소설책이지만 이렇게 철학서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신간과 구간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날이 시원해져 가지고 조금 저도 뭐 독서하는데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너무 추워지기 전에 또 많은 책들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서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뭐 이야기 하실 거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저 나름대로 댓글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독서하세요. 안녕.